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안톤 체홉의 갈매기를 소개하게 된 강사 윤서연입니다. 안톤 체홉의 4대 장막극 중 첫 번째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갈매기는 체홉이 가족을 위해 멜리오보에 장만한 작은 영지에서 1895년부터 1896년까지 집필한 희곡이에요. 갈매기를 집필할 때쯤에 체홉은 벌써 이름난 소설가였죠. 이미 1887년 출간한 소설집 황혼여계로 산문작가로서는 최고 영예인 푸시킨상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고, 장막극 이바노프, 또 곰이나 청운을 비롯한 단막극들도 인기리에 여러 극장에서 상연히 거듭되고 있었어요. 게다가 1890년 사할린 섬으로의 여행 또한 결과적으로 체홉의 명성을 높여놓았죠. 화가였던 둘째형 니콜라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폐결에게 몸을 이끌고 떠난 이 여행은 한편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신적 방랑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실상을 직접 살펴보려는 작가로서의 결단이기도 했죠. 당시 러시아의 작가들은 그저 작가라기보다는 구국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여행 이후 수년간 잡지를 통해 부분적으로, 그리고 1895년에는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었던 여행수기 사할린 섬은 당대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러시안 햄릿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인기리에 거듭 공연되고 있었던 장막극 이바노프가 소재 및 갈등 구조, 사건 전개 등의 측면에서 기존 전통 드라마의 법칙들을 큰 틀에서 따르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갈매기는 체홉이 밝힌 대로 드라마 예술의 모든 법칙을 위배하여 쓰인 좀 이상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일단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조차 쉽지 않죠. 작품의 마지막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인물이 떼레플레프니까 이 인물을 중심으로 억지로 사건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한 작가 지망생이 유명 배우로 활동 중인 자기 어머니의 애인인 한 유명 작가에게 배우 지망생인 연인을 빼앗기게 된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진짜 작가가 된 그는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옛 연인의 방문을 받게 되고 감정의 동요를 일으켜 자살한다. 하지만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3줄짜리 아침 드라마 시놉시스 같은 줄거리가 갈매기의 플롯 중 일부일 뿐이며, 더욱이 이 작품만이 갖는 독특한 성격을 전달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소수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단선적인 플롯을 따르는 것이 전통 드라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체홉의 드라마는 사건의 전개를 위해서 등장인물들이 동원되기보다 인물 하나하나의 개인사는 물론 그들이 차마 이루지 못했던 갈망들까지를 표현해내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막 1장에 등장하는 마샤와 메드베젠코의 대화만 봐도 이러한 측면이 두드러지죠. 두 인물은 작품의 맨 처음 한쪽밖에 되지 않는 무심한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관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이 대사 안에는 두 인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상황, 성격, 세계관,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등장인물 개개인이 주요 인물과 사건의 전개가 아닌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작품 속 휴지기의 사용도 독특하죠. 1막에서 떼레플레프의 극이 중단되고 난 후에 불현듯 모든 인물이 말을 잇고 조용해진 순간을 기억하세요? 이 침묵의 순간에 대화의 주제나 무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러한 순간은 전통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갖습니다. 화가 난 사람이 잠시 침묵했다든지, 방금 사랑의 고백을 받은 사람이 말을 멈췄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경우의 침묵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언어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소리만 없을 뿐 그 의미는 대개 유추가 가능하죠. 화가 난 사람은 어쩌면 갑자기 복수의 계획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고백받은 사람은 놀라서 대답을 못한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체홉의 휴지기는 이와는 성격이 다른 침묵입니다. 이 침묵의 순간은 모두가 논리적으로 쉽게 납득할 만한 특정 의미로 정의되지 않아요. 인물들이 불현듯 개인적 과거를 회상하거나 무념무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들은 각 인물에게 관객의 이해로 채울 수 없는 여백을 부여합니다. 인물들이 특정한 사건 전개를 위해 동원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관객들에게는 미처 다 보여주지 않은, 보여줄 필요도 없는 속내가 그들 개개인에게 존재하고 있음이 암시되는 거죠.
체홉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이라도 하듯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무대 밖으로 배제시켜버렸어요. 니나의 가출과 출산, 아이의 죽음, 마샤의 결혼과 출산, 도른의 여행, 트레플레프와 니나의 예술계 데뷔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무대 밖에서 이루어지죠. 체홉은 인간과 그의 삶의 본질은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발견된다고 여겼어요. 특히 트레플레프의 자살 시도의 표현 방식을 통해 사건을 대하는 체홉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트레플레프의 죽음이 정말 비극이 되고자 했다면 그의 자살 시도는 단 한 번 비장하게 묘사되어야 하죠. 이미 자살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건의 신성한 비극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체홉의 다른 희곡에서도 이러한 시도는 반복되죠. 바냐 아저씨에서 바냐가 세레브랴코프 교수를 수차례 쏘지만 맞추지 못한다든지, 스스로도 자살하려고 권총을 숨겨두기도 하고 몰핀을 훔치기도 하는 이 모든 설정들이 비극적 상황을 희화화시키죠. 톨스토이는 바로 이러한 지점 때문에 체홉의 드라마를 싫어했어요. 당신 작품의 주인공들은 다 어디로 간 거냐, 모두 소파 뒤로 숨은 거냐라면서 비난했죠. 여러분,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 아시죠? 시련의 고통으로 기찻길에 몸을 던지고 전쟁에 참전하거나 사교계를 등지고 농촌에 투신하는 결단력 있는 인물 묘사를 선호했던 혈기왕성한 톨스토이의 입장에서는 체홉의 인물들이 전부 의지 박약한 인물들로 보였을 거예요. 니나와 사랑에 빠졌다면서도 아르카지나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뜨리고린, 짝사랑을 그만두겠다면서도 트레플레프의 주변을 맴돌고만 있는 마샤, 받아주지도 않는 도른에게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매달리는 폴리나. 결국 톨스토이는 체홉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셰익스피어도 끔찍하게 못 쓰지만 당신은 더 못 쓰는군. 톨스토이의 분개가 주술의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셰익스피어와 체홉, 두 인물은 인류 최고의 극작가로 남았어요. 갈매기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프로타고니스트 대 안타고니스트의 외면화된 갈등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내면화된 갈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물들 사이의 갈등은 다층적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까지 하죠. 이로 인해 각각의 인물들은 더욱 입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 갈등의 층위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 섬세함에 주목해 보세요. 일단 갈매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갈등은 인물 간 애정관계죠. 메드베젠코는 마샤를, 마샤는 트레플레프를, 트레플레프는 니나를, 니나는 뜨리고린을, 뜨리고린은 아르까지나를 사랑하죠. 재미있는 것은 체홉이 연적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서로 격돌하는 장면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서로 말을 섞지 않게 조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품을 통틀어 니나와 마샤, 트레플레프와 메드베젠코, 뜨리고린과 트레플레프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한두 번의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하죠. 이 대화의 부재가 내적 긴장감을 강화시킵니다. 여기에 예술에 대한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갈등이 추가됩니다. 아르카지나와 뜨리고린이 구세대를 대표하고 있다면 니나와 트레플레프가 신세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면밀히 살펴보면 니나는 트레플레프의 첫 작품에서 연기를 했을 뿐 그와 예술에 대한 공통의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트레플레프의 희곡에 살아있는 인물이 없어 연기하기가 힘들다며 볼멘소리를 하죠. 예술, 연극에 대한 니나의 관점은 아르카지나만큼 고전적입니다. 기성세대의 예술을 구닥다리라고 생각했던 트레플레프의 생각도 사막에서는 이미 바뀌어 있죠. 그는 새로운 형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는 뜨리고린이 이미 산막에서 언급했던 새로운 것이나 오래된 것이나 자리가 충분한데 왜 서로 밀어대는 거냐는 태도와 비슷해집니다. 예술과 관련한 인물들의 견해는 대립을 위한 대립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 이 작품에는 내밀한 계급 갈등도 존재합니다. 작품의 배경인 영지는 소린가의 소유이고 이 영지를 관리하는 가족이 샤무라예프, 즉 마샤의 가족이죠. 샤무라예프가 그 누구보다도 이 작품에서 예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아는 척을 하는 것은 계급적인 열등감에서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르카지나에게 읍내에 나갈 말을 내주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해야겠죠. 더 나아가 갈매기에는 인생관의 측면에 있어서의 내적 갈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자신이 소녀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기 관리에 철두철미한 아르카지나와
항상 검은 옷에 코담배를 맞고 매일 술을 마시는 마샤의 인생과는 정반대의 인간류를 보여줍니다. 돈이 모이기만 하면 여행을 다니는 욜로 도른과 28년을 한자리에서 법무성 공무원으로 지내온 소린의 인생관도 대립하기는 마찬가지죠. 소비에트 시기를 거쳐서는 특히 사막의 트레플레프와 니나의 태도를 대립시켜 이해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했다며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는 트레플레프의 모습에 비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니나의 모습이 소비에트가 추구하는 긍정적 인간상에 부합했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다층적인 내적 갈등들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들이 비슷한 종류의 연민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누리지 못했던 시간을 애석해하고 때때로 시간을 거스르려 하는 무모함이 이들의 동질감을 부각시키죠. 여배우로서 젊음을 유지하려 갖은 애를 쓰는 아르까지나 결혼도 못하고 작가도 되지 못한 자신을 동정하며 지금이라도 술, 담배 마음껏 하며 살겠다는 소린,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 부족했던 모정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트레플레프, 가난과 불안으로 사랑 없이 흘려보냈던 작가 지망생 시절을 젊은 아가씨와의 로맨스로 만회해보려는 뜨리고린,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니나. 어쩌면 시간을 붙들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술은 영원함에 닿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사실 갈매기의 인물들은 크게 창작하는 작가류의 인물들과 자신의 삶을 예술의 소재로 바치고 싶어하는 인물들로 나뉠 수 있습니다. 뜨리고린과 트레플레프가 작가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른도 예술 창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죠. 소린도 글을 쓰고 싶어 했고요. 샤무라예프가 끊임없이 다른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떠벌리는 것도 같은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비해 뜨리고린에게 자신 같은 선생들의 이야기를 희곡으로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는 메드베젠코나 자신의 슬픈 인생을 소재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는 마샤는 예술의 소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삶이 괴롭고 회한뿐이라면 내 인생을 통째로 예술에 바쳐서라도 의미를 얻고 싶은 거죠. 예술을 통해서 영원해지고 싶은 것이에요. 이러한 갈망에 있어서 니나는 더욱 적극적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달라고 뜨리고린에게 부탁까지 할 지경이죠. 니나는 결국 뜨리고린의 수첩 속 갈매기를 닮은 비극적 여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화시킵니다. 소린이 조카인 트레플레프에게 자신의 삶을 소재로 제공하고 싶어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소린은 제목까지 이렇게 정해줬었죠. 무언가 하고 싶었던 사람. 체홉이 지금 여기의 행동에 묶여있는 드라마의 형식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인간의 모습은 무언가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 하고 싶었던 사람, 이 회한의 인물이었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피날레의 박제된 갈매기는 비록 생명은 잃었지만 박제가 되어 영원히 아름다울 수 있는 예술에 바쳐진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